안녕하세요. 21의 생각 황혜랑입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그들의 삶은 묘하게 닮았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땅에 원전이 들어섰습니다. 항상 피폭 위험에 노출된 가장 밑바닥 노동 현장에서 일합니다. 2차, 3차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원전 산업구조 속에서 전문성 없는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방사선 노출이라는 위험을 견뎌내고 또 버텨야 합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에서는 핵발전소 하청 노동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원전 하청 노동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핵발전 밀집국가입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의 표지 제목은 재앙은 닮았다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을 당시에 그 현장에서 일했던 일본 하청 노동자 니이치마 히데아키 씨가 이번에 한국에 오셨다고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경로로 이번에 한국에 오시게 된 건가요?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서강대에서 열린 행사인데 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랑 녹색당 그리고 그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 등 이제 여러 시민단체들이 기획한 그 한일 핵발전 노동자의 삶이란 주제로 한 워크숍이 한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에는 이제 이렇게 히데아키 씨처럼 일을 했던 노동자 그리고 활동가 그리고 뭐 그동안 쭉 그 원전에 관련한 그 사진을 찍어왔던 사진가 분들 등 일본의 이제 다양한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한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원전 노동자들을 좀 같이 만나서 좀 교류를 하고 좀 서로의 이해를 돕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원전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를 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좀 기획이 됐었던 행사입니다. 지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꽤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한국에서의 관심을 보면 일본에서 넘어오는 수산물이 과연 안전한가, 일본 여행은 괜찮은가 이런 정도의 관심이지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떨까라는 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니이치마 씨는 원전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쩌다 하청 노동자로 일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제 원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니이치마 씨는 뭐 평범한, 뭐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되게 평범한 일본 한 지역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여러 직장을 찾아다녔고 그래서 그 후쿠시마 지역에서 한 인터넷 부품 회사를 다니다가 친구 소개로 원전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동일본 쪽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대도시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이라고 하면은 뭐 괜찮은 일자리로 원래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원전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쿠시마에서 그러면 태어나고 고향인가요? 예, 한 번도 떠나질 않았고요. 실제로 니이치마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에 온 게 외국 여행은 처음이었다고 했을 정도로 지역에 계속 지역에서만 주로 생활했던 청년이었고요. 예. 예전에 김성원 기자도 후쿠시마 그 일본에 취재 다녀오실 때 그 보면 원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향 다른 지역보다는 고향분 그 지역 주민들이 많나요? 뭐 이거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랑 비슷한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지역 주민들이 주로 채용이 되기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초창기에는 외부인들이 많았지만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지역민들이 돌아오면서 재염 작업 등에 투입이 되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역 주민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니이치마 씨 같은 경우도 이런 도쿄전력 소속의 직원은 아니었어요. 원자로를 만드는 히다찌라는 기업에서 하청을 한 업체에 계속 하청이 내려가서 한 4차 정도 된 3, 4차 사이에 하청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원 수도 10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어느 업체에 일을 받아서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본만의 어쩌면 특수한 얘기로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번에 같이 만나고 오신 그 한국에서 일하는 원전 노동자 임재경 씨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그분도 똑같이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서 사시다가 경북 울진의 원전에서 이제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다면서요? 예, 임재경 씨 같은 경우는 좀 연배는 좀 있었습니다. 그 니이치마 씨처럼 30대는 아니고 40대신데요.
이제 원전에서 일을 하신 지는 한 7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상황은 일본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 니이츠마 씨 같은 경우는 3차, 4차 이 정도의 하청 노동자였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2차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경 씨 같은 경우도 그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하청을 받은 한전 KPS라는 공기업에서 다시 하청을 준 N사 그런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었고요. 이 업체도 뭐 크진 않습니다. 한 17명 정도 되는 그 규모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하나의 원청업체가 있고 그 밑에 계속 이제 하청을 주는 형태잖아요. 그런 구조는 왜 계속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산업구조가 짜여지게 되는 건가요?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뭐 이제 계측 제어 장비들은 이제 그 포스코의 계열의 자회사가 거의 맡아서 하고 있고, 이제 발전 설비에 대한 정비는 이제 한전 KPS, 그리고 방사선 관리 측면도 이제 외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청소나 외부 경비, 뭐 소방 뭐 이런 것도 거의 다 외주가 되어 있고요. 울진 원전 같은 경우만 해도 전체 직원은 3,8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3,800명이지만 한수원 직원들은 1,600여 명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다 외부 인력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말은 이제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이제 경영에 있어서 뭔가 원가 절감, 그 비용 절감,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에 있어서는 한수원이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업체들에게 이제 운영을 맡기는 형식입니다. 원전 노동자로 일한다라고 하면 피폭 위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가 있을 것 같은데 정규직들이 그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한 업무들을 좀 밖으로 내밀어서 다른 노동자들한테, 비정규직들한테 맡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작년에 국감 때 이런 자료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한수원 정규 직원과 하청 직원들의 그 이제 피폭량을 계산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20mSv 그리고 5년 동안 100mSv 이상 피폭되지 않으면 이제 뭐 법률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 봤는데 뭐 그 두 쪽 다 이제 법으로 정한 피폭량은 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수원 직원과 하청 직원 간의 이제 피폭량의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18.9배. 까지 났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청 노동자들이 좀 더 위험한 업무, 그러니까 원전의 중심부,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서 일하기 때문인가요, 그건? 예, 우리 흔히 이제 뉴스에서 볼 때 이제 원전이라고 하면은 큰 이제 제어 시설에서 앉아서 이제 컨트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한수원 직원들이 그런 업무들을 거의 맡고 있고, 관리, 이제 감독 이런 것들을 맡고 있고, 실제로 원자로와 가까울수록 피폭량은 많겠죠. 그런데 이제 원자로 안을 청소하거나 안에 장비들을 뜯어서 바꾼다거나 혹은 안에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방사 능량이 얼마나 측정이 되는지를 검사하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청 직원들이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이츠마 씨도 2011년 원전 사고 당시에 그 원전 안에서 그 근무를 실제로 하고 있었고, 예. 그러면 이제 피폭량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그때 뭐 혹시 방사능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건강 상태나 이런 건 어때요? 특별히 문제되는 건강 상태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원전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측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폭량이 100mSv,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100mSv가 넘으면 이제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니이츠마 씨 같은 경우는 100mSv 정도 나왔다. 원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쭉 하게 돼 있나요? 피폭량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측정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측정 자료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그 하청 노동자를 고용한 원청업체가 측정의 그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좀 더 방사선량 측정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피폭량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치료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지게 되나요? 뭐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이 크게 불거진 부분들은 없습니다. 뭐 이제 흔히 의학계에서 얘기할 때 이제 방사선에 대한 이런 질병이 발병하는 게 30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불거진 계기들은 크게 없었는데요. 임재경 씨 같은 경우도 이런 피폭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하는 지역이 뭐
방사능이 약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다 보면 위험 수당 같은 게 붙잖아요. 위험한 일을 할수록 급여라든지 뭔가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좀 정규직보다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급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임재경 씨나 다른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원청 직원 혹은 한수원 직원들이 하는 업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자신들이 받는 급여 수준은 거의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원전 관련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 교육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덜 강력하게 받는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이런 피폭이나 뭐 급여 문제도 있긴 한데 사실은 가장 큰 건 고용 불안 문제입니다. 한빛 원전이라고 하죠. 지금 영광 원전에서는 이런 노동자들 중에 6명이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제기한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는 이제 한수원 직원들이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파견이다. 라는 취지로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제 이 소송이 내년 초쯤엔 아마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1심 판결 결과가요? 예. 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좀 이제 하청 노동 구조에 대해서 좀 뭔가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현대차 사실 사내하청도 불법 파견,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제조업에서의 사내하청이 불법이다 이런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특히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들에 있어서는 좀 비정규직을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세월호 때도 선장이 비정규직이어서 뭐 무책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요. 특히 원전같이 위험한 국민 안전 책임지는 산업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좀 궁금한데 사실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이제 한수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 자회사들은 다 시장형 공기업인데 이런 시장형 공기업들은 이제 수익을 내야 하는 거죠. 이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큰 비용이 드는 거는 안 하려고 하고 뭔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구조로 계속 지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 이제 2008년 이후에 한수원의 직원 이제 변동을 보면은 현장 인력은 계속 줄고 이제 뭐 간부직은 늘고 왜냐하면 해외 사업 등을 좀 더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결코 이제 직원들을 정규 채용을 할 수 있는 현장 인력들을 정규 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외주화를 하면서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한 인력들을 계속 충원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비용들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외주 인력들을 쓰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원전의 증설이나 원전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재경 씨를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했던 얘기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네. 현대차 소송도 자기도 봤다. 그런데 뭐 현대차 정도만의 결과를 바라는 건 아니다. 우리는 사실은 1년마다 돌아오는 이런 고용 불안에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큰 기대도를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원전 노동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이분들의 안전은 곧 이제 우리들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이치마 씨랑 같이 울진도 방문하셨잖아요. 예. 니이치마 씨는 한국 원전에 대해서 좀 남긴 말씀 같은 거 없었나요? 동질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제 한국 원전 시스템과 일본 원전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얘기를 나누면서도 되게 많은 동질감을 느꼈고, 예. 근데 니이치마 씨가 가장 강조했던 얘기는 이제 니이치마 씨는 이제 고향을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못 돌아가는 거기도 하지만 안 돌아가겠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이 제대로 안정성 있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사실 그게 되게 많이 가슴이 아팠거든요.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사실 못하는 이런 불안한 상황들이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니이치마 씨의 지금 현재 모습이 좀
우리가 잘못 관리했을 경우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원전하면 굉장히 뭔가 거대한 산업의 얘기로만 접근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로 전해주셔서 조금 더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까 싶고요. 김성환 기자 나중에 이제 원전 관련한 책도 준비 중이신 걸로 아는데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책을 통해서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에서는 용산 참사, 강정마을 등 한국 사회의 모든 갈등의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저널리스트이자 아티스트인 노순택 씨를 만나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 권력이 국민과 가장 날카롭게 충돌하는 현장에 서 있던 그를 이번에 2014년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요즘 어른들 사이에선 마음의 치유를 돕는 컬러링북이 인기라고 합니다. 다채로운 색의 바다에 빠져 있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색을 골라 마음껏 칠할 수 있는 쾌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겨레 21도 가끔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사를 담은 치유의 존재가 됐으면 합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황혜랑이었습니다.